예, 안녕하십니까. 검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현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참,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을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야인시대 리턴제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미니 강의라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강의하고요. 그 다음 우리 전 소장님이 15분 강의하고, 그럼 1부가 끝납니다. 30분 1부 끝나고요. 그 다음은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야인들의 야자 타임. 야인들의 야인 타임 저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예, 1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라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업종이 성장 초기에 있어야 됩니다. 업종이. 그러니까 주도주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업종이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은 성숙기에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 초입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유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청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중년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항상 우리가 청년기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도주는 보통 우리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 상승이 지속이 됩니다. 주도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주도주는 1개월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많게는요. 주도주가 5년 동안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도주는 반드시 실적을 수반한다.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주도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적을 수반한다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게 보시면 업종 사이클입니다. 업종 사이클인데 맨 처음에 보시면요, 도입기가 나오죠. 그 다음은 성장기가 나오죠. 그 다음은 성숙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은 쇠퇴기가 나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도입기라는 것은 태어나서 15세까지를 도입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게 성숙기는요. 15세부터 40세까지를 성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성숙기는요. 이제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면 이제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숙기는 50대를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쇠퇴기는 이제 60, 70, 80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를 말하는데 주도주는 항상 어디에서 배팅을 해야 되냐면 도입기나 성장기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이게 성숙기에 매도하는 이게 업종의 사이클에 있어서 주도주를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도입기라고 하는 것은요, 업종을 잘 보시면 도입기는 제로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합니다. 맨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는 매출이 거의가 제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도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과다한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일단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경쟁자가 거의가 없습니다. 이게가 우리가 도입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장기로 일단 접어들게 되면요, 급속하게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이 조금씩 창출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비용이 감소하고 그 다음은 제조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요게 성장기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종목군 중에서 업종 중에서
지금 성장기에 들어간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성숙기입니다. 성숙기는 치열하게 경쟁 구도가 발생이 됩니다. 치열하게. 그러니까 요 성숙기에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자, 치열하게 경쟁 구도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살아남는 데는 살아남고, 그 다음은 일단 퇴보하는 종목은 퇴보를 합니다. 우리가 강진약퇴라고 합니다. 강한 놈은 전진하고 약한 놈은 퇴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강진약퇴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실적이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보통 개인들이 이렇게 실적이 최고조에 도달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낭패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숙기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업종 중에서 성숙기에 지금 도달한 기업이요.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 잡아가지고는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자, 업종의 마지막 사이클인데요. 세택입니다.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그러니까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이제 세태기에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 요때 세태기에 접어들면은요, 매출액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워낙 경쟁자가 많고, 그 다음은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 코스로 가면 이제 기업들의 M&A, 기업들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성숙기가 되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게 주도주의 가장 중요한 사이클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상승세는 주도주는요. 상승세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자, 지금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친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도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주는요. 베이스 캠프만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은 복원력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 조정을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거고요. 이럴 때는요.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용케도 개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이게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 예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좀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요. 2013년도 10월 달 당시에 주가가요. 85,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한 2년도 지금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주가가 45만 원대 주가가 놓여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 10월 달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주가들은 주도주는 이렇게 2년 이상을 상승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아까 제가 그 실적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게도 매년 주도주는요.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세가 나옵니다. 또는 많게는요. 50에서 100% 정도의 성장세가 나와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한번 보면 어떻느냐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보시면요. 2013년도에 3,698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5,638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얼마나 될까?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올해 영업이익이요. 8,600억 정도가 나와요. 보십시오. 매년 2013년도에 3,000억대 영업이익, 2014년도에 5,000억대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이 8,000억 정도.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한방 화장품 설화수, 여러분들 아모레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중에서 브랜드 중에서 설화수라는 그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 설화수만 가지고도 얼마의 매출이 올라오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조입니다. 1조. 설화수만 팔아가지고도 1조의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지금도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 자체가 중국 진출을 언제 했었냐면요. 1998년도 이때 중국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에요. 그때 당시는 중국에 화장품 회사가 진출한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먼저 중국 시장을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 약 한 10년 만에 이런 쾌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가 설화수 말고도 마몽드라고 있죠. 마몽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주도주는 이렇게 주도주는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주도주가 무엇이냐? 금산 너 이놈 말이야. 금산 너 말이야. 다음 주도주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주도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저희 친구입니다. 전 소장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알아볼 거는요, 전반적인, 시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 이제 키고요. 예. 자. 네, 이제 넘어가네요. 네, 이제 넘어갑니다. 예. 자, 이게 그 두 분이 하는 거를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도주에 대해서 금자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전반적인 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주가가 빠진 데에는 이유가 있죠. 네. MSCI 리밸런싱입니다. 그게 바로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정 체크를 우리가 잘하면 주식에서 돈 잘 법니다. 이번에 사실 뭐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테마라든가 이런 쪽도 움직인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캘린더에 덧붙여서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올랐었구나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다음 주의 일정 그리고 이번 달의 일정 그리고 주식도 잘 하시는 분은 한 해 정도의 일정을 다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정 체킹을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하고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지난 주말에는 사실 뭐 중국 IPO 때문에 그런 건가 또는 중국 증권사의 내부자 거래 때문에 그런 건가 여하튼 주말에 중국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증시는 그날 장중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덜 내려야 되는데 오늘 특히 그 막판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매물 폭탄 나온 거 아시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MSCI 리밸런싱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패턴을 막판에 좀 보였던 것은 바로 이 MSCI 리밸런싱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부분적으로 뭐 중소형주 산발 장세죠. 다만 그 범위가 축소돼서 움직였죠. 뭐 대선 테마주 중에서도 지난번에는 이제 김무성 테마주들이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였듯이 범위는 축소됐지만 부분적인 중소형주 산발 장세가 일어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그 주요 이슈를 한번 볼게요. 먼저 월요일 같은 경우 여기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가? 바로 이거죠. 맨 윗부분 파리의정서 기후변화총회가 12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도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쪽들이 움직였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니까 그쪽 좀 조정에 들어가죠. 항상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정 체킹을 하실 때 미리 선취매에서 재료 나올 때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은 파리의정서건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파리의정서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교토의정서 한계점. 네,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이 6번 프레임입니다. 6번 프레임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게 조금 늦네요. 화면이 조금 늦습니다. 6번 프레임입니다. 기존 교토의정서 한계점이 있죠. 원래 이제 G2가 참여를 안 했었어요. 이거 아니죠. 좀 더 뒤로 가야 됩니다. 뒤쪽으로 더 가야 되겠죠. 이겁니다. 맞아요. G2가 참여를 안 했다가 이번에 그 10월 달에 G2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결정적인 계기예요. 결국 그 건이 기존 교토의정서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건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그 교토의정서가 무의미하게 된 것은 캐나다 같은 경우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고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는 불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토의정서가 무의미해졌는데 이번에 G2,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건 때문에 이번에 파리 기후회의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기 때문에 미리 전기차라든가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다. 근데 오늘 재료가 노출됐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2020년에서는 뭔가 좀 작품이 이번에 파리 기후에서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미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을 때가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정 체크하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월요일의 포인트를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월요일의 포인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의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큰 건 없어요. 화면 나왔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보시다시피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포인트는 이제 주말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 거 볼까요? 목요일과 금요일 거 같은 경우 보면은 석유 수출국 기구 석유장관회의하고 22 중앙은행 건이 있죠. 요 두 가지 건이 역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22의 정책 서프라이즈 여부가 관건이 돼요.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22 정책 서프라이즈 여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화면이 조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22 같은 경우 요번에 좀 보실 게 뭐냐면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양적 완화 확대 규모가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여부 6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 추가인데 좀 많이 되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페크 총회 아니겠습니까? 다음 프레임을 보시면은요, 예전에 아시죠? 86년도 8월에 감산 합의하고 유가 폭등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공급이 지금 현재 많아서 유가가 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수요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사우디가 감산을 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제스처도 쓰지만 아마 감산은 안 할 거예요. 이란에서 한 300만 배럴을 더 추가적으로 생산하기로 오늘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유가 자체는요, 웬만큼 감산하지 않고서는 쉽게 크게 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페크 총회에서는 별로 기대할 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다음 화면 보면 멤버 칸츄리가 있죠. 쭉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이 있어요.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펙 총회에서 뭔가 획득을 하려고 하고 사우디의 양보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 아마 이번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동결의 무게를 두는 그런 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페크 총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화면이 조금 늦어가지고요. 예, 아까 이제 MSCI 리밸런싱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막판에 거래소 같은 경우 물량 쏟아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들은 매수세가 나중에 들어왔죠. 예. 중국과 한국 영향을 한번 볼까요? 네, 리밸런싱 관련해서 해외 상장 중국 주식 신흥국 지수 편입에 따른 중국과 한국 영향 분석권에 대한 화면이 있죠. 네, 화면이 있습니다. 예, 이거죠. 요거 전에 그렇죠. 영향은 어차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받습니다. 예, 미약하나마 좀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흥국 지수에 중국 상해 지수가 해외 증시에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계시죠? 홍콩 H지수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몇 개월 전에 결의한 게 이번에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예요. 되게 이제 내일부터 그 편입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오늘까지 아마 외인들은 중국 주식을 좀 매수를 했을 것이고 한국 주식은 일부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막판에 크게 쏟아졌다 이거예요. 대신에 한전기술같이 MSCI에 편입되는 종목은 막판에 매수세가 10만 주 종가 베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만큼 영향은 받는다. 근데 우리가 뭐 약소국의 서름이죠. 워낙 국제화가 돼야 되겠고 SDR 편입 이런 거 중국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국제화가 되고 선진지수에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되겠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4월 총선이 있고 내후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돌려가면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대형주는 트레이딩 매매성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산발적으로 움직이지만 옥석을 잘 가리시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부 우리가 그 야자 타임 끝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